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한 가운데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으로 국민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표 결과 방송법 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쟁점 현안에 대해서 TV 공개 토론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정책 토론 제안을 김 대표가 수용한 건데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당의 내홍으로 번지고 있는 강성 팬덤 정치 문화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여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법안 등 91개의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이제 관심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30일 본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표 결과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 3법 개정안 처리 등이 남아있는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과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안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뒤로 미뤘는데 여야는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여서 합의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의 수정안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직역 간의 다툼이 있고 또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논의했던 안들을 반영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재표결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반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 3법 개정안도 30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법안에 대해 친야 성향의 학회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야당의 직회부 절차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상정을 요구하기보다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국회법은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해 30일간의 협의 기간을 둔 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새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시찰단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 밥상의 안전과 바다의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서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동의를 해주고 들러리를 서주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동해 시찰단 보고서를 검증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정치 선동을 일삼으며 국민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시찰단 무용론을 제기한 데 이어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시찰단의 시찰 결과 보고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국민께 보고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귀국하면은 그 적절한 시기에 그 결과를 언론과 국민께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 형식은 국회에서 불러서 할 것인지 뭐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인지는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빗썸, 업비트 등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상장 정보 사전 취득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빗썸 관계자는 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원특별자치도시대 개막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통과로 특별자치도시대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곧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교육과 방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EBS의 다양한 콘텐츠를 국회 방송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여러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인데요. 업무 협약식 현장을 남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의 협약은 국회 직원들과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먼저 국회 직원들이 EBS 콘텐츠를 의정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BS의 일부 교양 프로그램과 현재 EBS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단체 구독 형태로 무료 제공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에게 전파되고 교류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논의됩니다. 양 기관이 협력해 국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한편 앞으로 EBS의 일부 프로그램을 국회 방송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 협약식에서 이광재 사무총장은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제공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고 김유열 EBS 사장은 자사 프로그램으로 국회에서 지식 콘텐츠를 구축하게 돼 영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는 그 교육 콘텐츠 내용, EBS 등등 해서 이게 국회에 우리 오면 디지털 캠퍼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EBS 콘텐츠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의 교육용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 벅찹니다. 아마 EBS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두 기관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의미와 한계입니다. 네.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전세 사기 특별법, 반쪽짜리 특별법이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다. 이런 비판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간략히 이제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간략히 보면요. 우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의 비용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5,500만 원이 최우선 변제금이고요. 인천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던 곳인데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4,8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되는 겁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거나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만약에 현금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기존 보증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금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에서 2.1%, 1.2에서 2.1%의 저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특별법 적용을 받는 보증금의 상한선이 처음에 4억 5천만 원이 언급이 됐다가 이제 5억 원으로 이렇게 늘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그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 피해자들이 반대의 목소리까지도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도 반대 시위를 했었는데요. 네. 뭐 해법에 있어서 큰 이견을 보여왔던 여야가 뭐 합의안을 조속히 만들어냈다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선보상 후 회수 같은 이런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해달라고 피해자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를 해왔었지만 네. 뭐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고요.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은 또 다른 빚이 될 뿐이다. 사실 이 전세로 큰 피해를 봤는데 또 전세를 들어가겠냐. 차라리 월세를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 보증금은 못 받고 만약에 또 대출을 받는다면 빚의 액수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나올 만하네요. 정말 전세로 피해를 받는데 또 전세를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담이 되고 또 불안하죠. 같은 네.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또 보증금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네. 이런 문제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이 법안을 계속 보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도 여야가 좀 팽팽하게 맞서다가 모처럼 합의를 해서 일사천리로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윤재옥 또 박광원 두 원내대표가 나름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세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빨리 이제 그날이 오기를 바래 봅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또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돈봉투 수사 급물살입니다. 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 현역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 동의 절차가 지금 개시가 된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 돈봉투 사건과 이제 관련해서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된 상황인데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두 의원 모두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 의혹의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이 두 의원이 당내 선거에서 금품 제공을 금지한 정당법을 위반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 한 달 반 만에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12일 그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에 윤관석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습니다. 네. 교체를 해서 검찰에는 이른바 깡통 상태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즉 검찰이 이 부분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렇군요. 체포동의 절차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을 했고요. 네. 이후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서 이제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에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일이죠.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하게 되면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그 김남국 의원은 이제 코인 논란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당론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코인 논란도 있고요. 앞서 이제 노웅래 의원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연이어 부결을 시켰는데 여기에 또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 정당의 이미지가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지지율이 빠졌다는 점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가결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현재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이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앞으로 또 체포동의안이 있을지 모르는데 표결이 있을지 모르는데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6월 임시국회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그런 의견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민주당이 그런 이제 뭐 당론을 이제 뭐 빼더라도 돈봉투와 이제 전당대회 이제 관련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또 이제 부결로 갈 것이다. 어제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은 또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기도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또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오염수 시찰단 공방입니다.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시찰단이 이제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이제 공식 일정이 어제까지였거든요. 공식 일정을 마쳤는데 국회에서 이번 주 내내 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는데요. 특히 이제 국회 외통위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야당은 검증이 아닌 이제 시찰에 불과하다. 또 여당은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뭐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여야가 시찰단의 어떤 실효성을 놓고 격돌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본이 보여주는 시설과 자료만 둘러보는 것이다. 검증이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결국 이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일본 편을 드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안전성 검증은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다며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의 목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도 IAEA 기준에 맞으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야당이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그 후쿠시마 시찰단 어제 이제 공식 일정을 모두 이제 마무리한 상태죠. 네.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 시찰을 했나요?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시찰단은 오염수를 거르고 방류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오염수가 제대로 정화 설비를 거쳐서 방류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네. 특히 이 뭐 요즘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알프스라는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염수의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인데 뭐 쉽게 말하자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 알프스 설비를 보고 특히 이제 그 알프스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이제 바닷물로 희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이제 오염수의 어떤 뜻하지 않은 뭔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이것을 이제 긴급 차단 밸브로 즉각 차단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봤고요. 또 이 알프스에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같은 것들은 바닷물로 희석할 때 어떻게 희석을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알프스를 통과하기 전후에 그 오염수의 농도 이런 농도 같은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이제 과연 신속히 일본이 넘겨줄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염수 방류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그때서야 가능해지는데 이런 과정들이 좀 늦춰진다면 우리 시찰단의 보고서가 오히려 그 IAEA의 최종 보고서보다 좀 늦어질 수 있지 않겠냐, 늦게 발표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지수 아나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어깨도 무거운데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매주 굉장히 열심히 열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도 잘 들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대1로 만나 국정 운영과 민생 현안 정책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책 대화 제안에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양당은 정책위 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식사회동을 제안한 김기현 대표에게 정책회동을 하자고 다시 제안했는데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당대표끼리 정책 관련 주제로 공개 TV 토론을 하자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오늘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엘벡도르지 몽골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부산시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 협력 도시인 만큼 부산 엑스포 개최 시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한몽 우호 관계가 영내 안보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이틀간의 정기총회와 컨퍼런스 일정을 마치고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서관과 데이터, 플랫폼의 연결을 중점으로 논의했습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 주도로 국내외 약 6,300여 개 도서관이 가입해 발족한 국내 최대 학술정보 중심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올해로 출범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내용인 노란봉투법.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이들을 돕고 싶다며 노동자 월급 봉투를 상징하는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 보낸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후 4만 7천여 명이 동참해 14억 원 넘는 돈이 모인 바가 있는데요. 이듬해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 봉투법을 첫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 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뭐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특수고용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포함되지 않던 현행법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포함시키고 사용자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서 예컨대 경영권에 속하는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파업을 할 때도 합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면 현재는 회사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폭력 등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여야는 각각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과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은 노동권을 정당히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주장을 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무너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의 노란봉투법이 야당의 주도로 환노위에서 직회부돼 8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미룬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 거부한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법사위원님들의 법안 심사 권한이 이게 침탈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데 대해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국회법 86조 3항은 직회부의 근거로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법에 대해 번번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이유 있게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법 86조가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건데요.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미 권한쟁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고 헌재는 다음 달 15일로 첫 공개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일종의 제동이 실패하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결국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본회의 직회부와 대통령 제2요구권으로 반복되는 이번 21대 국회의 기류가 이번에도 어김이 없게 될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민주당 그 쇄신에 우리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두고 그 내홍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나 권지웅 전 비대위원 등 그 8명이 뭐 민주당 내 돈봉투 의혹이나 아니면은 그 김남국 의원 논란 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자 그 내부 공격이 또 있었죠. 공감대 형성은 된 것 같은데 그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자는 그 결의안 채택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형식보다는 좀 내용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의원총회에서 나왔고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 의원총회에 참여하셨던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넘는 적대와 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는 데 많이 공감을 하고 의견을 모았고요. 그러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는 그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의안 채택 대신에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그러한 공감대가 있었다, 의견을 그렇게 모았다라는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을 좀 보호해주자라는 노력이 뭐 무산됐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민주당의 노력에 좀 축소시켜서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또 의원총회 이후에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타인을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부당한 내부 공격이 없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의견 표명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학생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대표가 그렇게 의견 표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노력은 뭐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부 공격을 반대하는 브리핑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내용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카톡 감옥에 갇혀가지고 조금 폭력에 가까운 폭언을 듣는다든지 욕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고소, 고발 등도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 수박
색출한다 이 사태 때부터 조금 내분이 심상치 않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은 됐었는데 사실 이원욱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김남국 늪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상황이 조금 많이 내용이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밖에서 보는 입장인데도 이 내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됐습니다. 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안한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 청년들이 문자를 받았을 때 주변의 좀 반응이나 분위기 실제로 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좀 삼가야겠죠. 그리고 이원욱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이원욱 의원에게 좀 도를 넘는 지나친 그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당에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원이 아닌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청년 정치인이나 민주당의 뭐 의원들에게 그렇게 좀 거친 표현을 하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을 다 강성 당원이라고 몰아가는 거는 또 일부의 잘못된 좀 프레임화 공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그럼 최 의원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당 내부에서도 집안 싸움을 중단하고 좀 고강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여당 측에서 봤을 때 현재 그 민주당의 혁신 방안 중에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전 너무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밀어주는 것도 저는 민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근데 이 좀 강성 팬덤 지지층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하면은 이 팬덤 정치를 잘 끌어갈 수 있을까? 민주당 당내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 내에서 또 청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팬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답을 드리자면 사실 뭐 지지자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팬 없는 가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왜 악마화하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는 일부 인사들이나 아니면 반대 진영에서 민주당의 그런 지지자들을 저는 좀 악마화하려는 곡해하려는 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최수지 시의원께서도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지역에서 뭐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좋은 팬, 나쁜 팬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팬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언론이나 좀 여당에서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두 분은 혹시 팬이 좀 있나요? 팬덤이 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백일영 대변인은 많으신 걸로 알고 잘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로 또 댓글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시법 개정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그 집시법 개정안은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를 하고요.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와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 여당이 집시법 개정을 예고한 후에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적극 해석하겠다는 것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야 공방이 뜨거운 집시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 두 분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안 대변인님. 네, 사실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검열하고 사전에 허가하겠다라는 것이 좀 반헌법적인 발상이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사전에 통제하겠다라는 게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노조를 때릴 때마다 지지율이 공교롭게도 좀 올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이 화답을 했습니다. 화답을 했지만 당장 위헌 논란이 일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선언적이었던 것이라면서 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인지 국민의 자유인지 정권의 자유인지 묻고 싶고요.
공권력을 앞세워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윤석열식의 자유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울면서 봤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변호인인데 그 변호인의 배경은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았던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고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국민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자유입니다. 국민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거든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막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통제할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걸 통제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독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자유를 제한하려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뭐 사실 집회 시간이라든지 정말 이게 위험하다라고 상황이 예상되는 집회만 사실 막겠다는 거고, 한동훈 장관도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국무총리실에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 TF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게 합법적인 한에서 최대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게 뭔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좀 그렇게 너무 악법이다라고 오히려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은 저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공권력이 이렇게 대응할 때 뭔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행과 매뉴얼을 개선하겠다는 의미고,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모두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려는 시도인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불법적이고 정말 위법적인 시위에 관해서만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위험한 그 우려가 드는 집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쭉 경찰이 그런 우려가 드는 집회에 대해서 막으려고 이제 의견을 냈을 때 대법원에서 다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집회와 시위를 막으려는 그 자체, 의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시법 개정을 국민의힘에서 다시 꺼내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반박을 하면 네. 사실 안기령 부대변인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노조도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집 앞에 도로에 이 밤에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당장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된다면은 음주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고성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당과 국가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이 당과 국가의 정부에서 조금 노력을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네,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집시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도 선언적이었던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고요. 그리고 그 민주노총 이야기를 하시는데 노조가 테러리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법 단체로 규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실 집권 여당이라면 화합과 통합을 말해야지 뭐 불법을 때려잡겠다 이렇게 나서는 건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코너가 신설된 이래로 이렇게 집시법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렇게 벌여가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거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일방 추진을 조금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합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녀 티켓 채용 의혹을 받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어제 결국 사퇴를 했는데요. 이른바 그 선관위 1, 2인자가 나란히 동시에 사퇴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퇴는 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단순한 아빠 찬스나 고용 세습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많은데요. 자, 먼저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이게 뭐 고용세습위원회다 아니면은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벌써 6건이나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5급 이상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혹시나 고구마 줄거리 캐듯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까지 일단은 자체 조사를 좀 하고 있겠다고 말한 상태이고,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조금 필요하다면 수사기관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급 이상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6급 이하도 같이 엄마 아빠가 혹시나 선관위 출신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부도 함께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년들 민심이 그야말로 뿔이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최수지 의원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필요하다면 전수조사까지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도 고위공직자로서 아마 떳떳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리 지키기가 국민 보기에 송구스러워서 자리를 내려놓았겠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철저히 조사에 임해야 하고 본인들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관위가요. 헌법상의 독립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등의 견제를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정부 막바지에 취임한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관위가 후속 조치로 어떤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녀 특혜 채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자꾸 정쟁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선관위의 실무는 이번에 사퇴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선관위원장까지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국민의힘에서 계속 해왔던 것처럼 전 정부 인사 흔들기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과도하게 선관위를 흔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선관위 장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저는 이게 셀프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로 넘어가지 않게 조금 막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내부에서도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제보들이 계속 당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 총선 말씀하셨지만 총선 전에는 조금 제대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좀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해킹 관련해서도 조금 많은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좀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좀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큰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주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그리고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 집중이 됐던 전세 사기 피해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피해 대상과 규모를 두고 여야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석 달 사이에 피해자가 4명이나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부족하다면은 저희 당에서는 물론 추가적인 입법 보완책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이 법안에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여야가 많이 좀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통과되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 마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미완의 특별법이죠.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가 없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다만 좀 시급한 문제니까 처리가 불가피하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피해자들이 더 빚을 지게 하지 말자, 국가가 지원을 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을 좀 생각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면서 한 발 물러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국토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장관이라면 법안이 미처 담지 못한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할지 좀 지켜보고 국민께 설명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자, 정작 전세 사기 피해자들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이번 특별법은 반쪽짜리다. 좀 많이 미흡하다. 구멍이 있는데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속한 추가 대책을 또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을지 두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님. 네,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 회수 이 방향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20, 30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그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 피해가 집중돼 있는데 주거 취약계층이거든요. 이 취약계층들을 좀 구제를 하려면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이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처럼 좀 피해자들이 더 빚을 지지 않게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좀 지원을 하는 방향이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불거진 것을 두고 전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뭐 전 정부 욕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전 정부 탓이라고 하는 거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저는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보완해야 할 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게 반쪽짜리 특별법이라고 하는 뒤의 내용은 이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물론 피해 당사자들이 100%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정부 안보다 사실은 확대된 상태로 이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랑 지방이랑 정례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미리 파악해서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비책을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방안이 조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에 있어서는 또 다른 그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보완보다도 예방을 잘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